221 제2장 주의를 기울여라. 사라 베이크웰은 몽테뉴의 전기 A Life of 몽테뉴의 How to Live 하는 제목을 병기했다. 몽테뉴의 삶과 그의 저서, 에세이에 담긴 107편의 글들이 각각 여러 시대의 사람들이 다 같이 품어온 하나의 큰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안들이라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에세이가 출간된 후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책을 읽어온 각 시대의 수많은 독자들이 주고받은 대화까지 에세이와 분리할 수 없는 그 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고 그들의 갖가지 견해도 답안 가운데 포용했다. 그래서 얻어진 답안들 중에서 전곡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20가지 해답을 구해서 에세이 형식으로 쓴 권고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장의 주제는 그녀가 제시한 20가지 권고 중 두 번째, 주의를 기울여라 이다. 몽테뉴는 1570년 낙마사고로 임사체험을 한 후 공직생활에서 은퇴하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명상에 몰두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선 모퉁이에 있는 탑 2개 중 하나를 골라 은둔처 겸 작업실로 꾸몄다. 맞은편 작은 탑은 아내가 쓰도록 했다. 몇 년 전 필자가 답사해본 그 탑은 둥그렇고 아담한 구조였는데 1층이 예배소, 2층에는 침실을 만들고 그 위층에 서재를 두었다. 계단 밑에 화장실까지 만들어서 몽테뉴는 본관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서재에는 둥근 탑의 곡면에 맞추어 제작된 책꽂이들이 있었고 몽테뉴의 소장 도서들이 5층으로 약 1천여 권 꽂혀 있었다. 16세기의 장서로서 상당히 많은 책들이었다. 그것은 장식용이 아니라 몽테뉴는 그 책들을 다 읽었다. 1533년생인 몽테뉴는 요하네스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개발한 지 100년도 안 된 때 태어났다. 당시 책들은 명작 고전이 아니면 인쇄되지 않았을 것이다. 몽테뉴의 애독서 중에는 로마 그리스의 고전인 세네카, 플루타르코스,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오스, 역사서 리비우스, 타키투스, 문학과 시,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등이다. 몽테뉴 독서의 특징은 많이 읽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깊이 읽기이다. 나는 책을 기억하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읽는다. 은퇴 후 자기만의 도피처 겸 서재를 만들어 놓고 몽테뉴는 매우 흡족했던 듯하다. 서재 천장에 그리스, 로마의 작가들이 말한 구절들을 써놓고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러나 은퇴가 가져온 시간적 여유는 처음에는 오히려 그를 온갖 공상으로 인도했다. 잡초가 우거진 휴경드처럼 그의 머리는 터무니없는 공상으로 가득 찼다. 생각은 돌고 돌아 다행히 그는 자신의 여러 생각들을 글로 써보자는 데에 모아졌다. 그는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을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신봉자였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것을 관찰하는 우리도 같이 변한다. 라고 생각한 그는 자기 자신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추이를 끊임없이 추적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20세기의 표현을 빌자면 의식의 흐름,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를 서술한 글이다. 의식의 흐름이란 말은 미국의 프래그머기즘 철학자 월리엄 제임스 1842년에서 1910년이 만들어낸 용어이나 20세기에는 버지니아 울프, 제임스 조이스, 월리엄 포크너 등의 소설가들이 의식의 흐름 수법을 이용한 작품을 썼다. 이러한 글을 쓰자면 주의력의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는 사물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기술을 연마했다. 사라 베이크웰은 이러한 몽테뉴를 한 줄기 강물이 흘러내려가듯 자신의 경험을 써내려가는 방식을 통해서 내적 세계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문학적인 전통을 세운 작가라고 찬양한다. 그러나 의식의 흐름을 기술하다 보면 그 글 속에 잡다한 것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의 에세이 속에는 많은 것들이 혼재해 있다. 서로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주장들까지 나타난다. 그러나 몽테뉴는 그것을 고치거나 체계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 세계는 이란 전생으로 뒤숭숭하다. 몽테뉴의 에세이에 나오는 107개의 주제 중 전쟁에 관한 내용이 많다. 특히 에세이 3권 중 초기에 쓴 1권에 그런 주제가 많다. 5장, 포위당한 요새의 장수가 적과의 강화를 위해 성을 나간다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뿌뿌, 이런 이유에서 오늘날 무인들 사이에서는 적의 포위 공격 중에는 성주가 절대로 협상을 위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 되었다.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소개한 다음 이 주제는 이렇게 끝맺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쉽게 의지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마음에 내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또는 상대방에 대한 확신과 안전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절망과 용기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 꼬여있는 이 말의 뜻은 바로 이어지는 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6장. 협상하기 위험한 때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리고 승리해서 방자하게 된 군대에 순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항복한 도시가 그들이 약속한 바를 지켜주리라고 믿고 승리감에 들뜬 군사들을 마음대로 입성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전쟁 때는 평상시의 정의 개념과 다른 원리가 작동하므로 협상이 정의로운 결과를 지켜둘 것으로 믿지 말라는 것이다. 15장의 제목은 방어할 이유가 없는 요새를 고집스럽게 지키려는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이다. 여기에는 닭장만한 요새로 항복하지 않고 온 군대를 잡아두는 장수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 절 맨 뒤에는 포르투갈인들이 인디언을 정복했던 그 지역에는 왕이나 그의 부관이 잡히면 무슨 조건을 제시해도 된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불가침의 법이었다. 그러므로 몸값이나 자비를 구할 때 무엇보다도 가능하다면 적이자 승리자인 재판관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라며 일단 전쟁에서 약한 쪽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로 맺고 있다. 34장 줄리우스 카이사르의 전쟁하는 방법에 대하여에는 군대의 용병술, 군대의 명예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리더십 등 오늘날의 군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적을 막는 최전선, 초소 병력을 4분의 1로 줄이고 더 편하게 인공지능과 감시 카메라를 달면 된다 라고 말한 한국의 국방장관의 말이 극명한 대조로 다가온다. 국방의 수장으로서 군대의 용전태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참으로 자상한 사람이다. 혹은 진짜 군대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번 이란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정체되고 있다. 석유 에너지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서 한국도 호르무즈 통행에 대한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무 응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사례들에 대하여 몽테뉴라면 심층적으로 마치 양파 껍질을 차례로 벗겨내며 탐사하듯이 인간 행동의 수많은 모습을 서술했을 것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주의를 집중해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냥 주류 언론이 말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몽테뉴였다. 오늘의 이란 전쟁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는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으면서 나에게 들으라는 듯 트럼프 때문에 기름값 오르고 이게 뭐냐, 약한 나라나 괴롭히고 말이야 라며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생각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중동의 석유 자원을 미국의 소나기에 두려고 그러는 것인가? 장기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전체 수요의 단지 2% 정도만 중동 석유에 의존한다. 그것도 상호교역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조금 수입하는 정도로 미국은 자급자족을 지나 석유 수출국이 되었다.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어 이슬람 국가를 치는 것인가?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명분은 이란이 핵을 완성하여 중동 전체, 나아가서 유럽 전체를 인질로 잡고 깡패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일 것이다. 몇십 년 전에 미국인 수백 명을 인질로 억류했던 일에 대한 복수심이 일부 작용했을 수도 있다. 둘째 이유는 기독교, 이슬람 종교와 관련이 있겠지만 미국이 자유의 공화국으로 탄생한 나라이고 현 시대의 패권국이라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이란이 신정국가라는 전 근대적인 체제로 수십 년간이나 하메인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전제하에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이 자국민을 수시로 수천 명을 죽이는 사태가 일어났다.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유구한 역사를 살아온 이란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기독교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셋째는 미국이 마침 세계의 패권국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에 나와 있듯이 2차 대전 후 세계의 자유통상을 책임지는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런 역할을 해와서인지 세상 사람들은 자유통상이 공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당하자 이것이 그동안 미국의 공헌인 것을 조금 알게 되었다. 미국의 패권국 자리를 공공연히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미국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봐줄 리는 역사의 경험을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중국은 기독교적인 정의의 가치가 없는 나라다. 오히려 1대1로 전략 등을 보면 모택동의 혁명 전술과 기만책이 느껴진다. 이란 전쟁의 또 다른 배경이 바로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잠식하려는 중국을 이란과 격리시키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란 전쟁을 주의를 집중하여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란이 바로 중동의 북한이기 때문이다. 핵을 가지고 지역을 흔들려는 대전략을 갖고 있는 점에서 이란과 북한은 일란성 쌍생하다. 이런 와중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란 전쟁의 추이를 잘 봐야 한다. 몽케뉴라면 그런 사람들의 심리 흐름을 이리저리 탐침으로 찔러보듯이 주의를 집중하여 파헤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국가보다 민족을 중히 여겨서 어떤 체제든 통일의 가치를 두는 것인가를 한참 검토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 중 실체는 무엇이고 허구는 무엇인가 등 많은 주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돌려 전작권을 전환하자는 사람들은 정말 통일을 원하는가? 라는 주제로 자신의 의심을 내비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 박헌영처럼 적화 통일되면 가장 먼저 처형될 수 있다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그들이 진정 통일을 원하는 것일까를 세심하게 파헤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북한 정권이 영구히 존재해서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또한 영속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를 이리저리 파헤칠 것이다. 아마도 몽테뉴는 그들은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일 장사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말로 한 장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